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지린성 유하연은 한 연쇄 범죄자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이 범죄자는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주로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의 범행 수법은 처음에는 엉덩이를 찌르는 형태로 시작하여 점차 잔혹해졌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공포의 공격 속에서 총 24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유하연 전체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1996년 2월 1일 저녁 8시 여성 노동자 샤오르와 샤오왕은 작업장에서 나와 20m 정도 떨어진 공중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떠들며 각자의 칸에 들어갔고 막 쪼그려 앉으려던 순간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두 사람의 엉덩이를 한 차례씩 찔렀습니다. 깜짝 놀라 두 여성이 크게 소리치자 그 검은 그림자는 빠르게 여성 화장실을 벗어나 사라졌습니다. 비명을 들은 다른 노동자들이 급히 달려나와 샤오루와 샤오왕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현지 공안국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공중 화장실에 불이 없어 매우 어두웠고 두 사람 모두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을 조사한 끝에 남성 고무신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 크기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범인의 키는 약 170cm 정도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보복성 범죄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두 여성과 갈등이 있었던 남성을 용의자로 추정했지만 며칠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월 22일부터 3월 24일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4건 더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모두 밤에 피해자를 뒤따랐으며 예쁜 여성을 골라 엉덩이만 찔렀습니다. 연이어 5건의 사건이 발생하자 작았던 유하연은 발칵 뒤집혔고 온 마을이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범인은 조명이 약한 구역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후 기습적으로 공격한 뒤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경찰이 순찰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3월 말부터 5월까지 유하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여성 엉덩이 찌르기 사건이 갑자기 멈추었고 더 이상 새로운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경찰은 한숨 돌리며 불안한 나날들이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범인의 행위는 갑자기 더욱 잔인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했습니다. 1996년 5월 24일 저녁 유아진에 사는 장 씨는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밤마다 이웃집에 가서 카드놀이를 하곤 했지만 연쇄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는 밤에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12시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가르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 씨는 다리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잠에서 깼고 놀랍게도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침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장 씨는 크게 비명을 질렀지만 남자는 매우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는 장 씨를 강하게 밀어내고 나서 그녀의 엉덩이를 연속으로 2번 더 찔렀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남자는 더 이상 그녀를 해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악랄한 목소리로 장 씨를 위협하며 소리를 지르면 다시 돌아와 해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극도로 두려웠던 장 씨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고 그저 몸을 떨며 상처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난 후에야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미 부상을 당했는데 허벅지와 엉덩이의 상처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었지만 다행히 대동맥에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장 씨는 이 일련의 사건에서 범인의 목소리를 들은 유일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포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분 뒤 같은 마을에 사는 셰 씨가 잠을 자던 중 더 끔찍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범인은 허벅지나 엉덩이를 찌르는 대신 극도로 잔인하게도 그녀의 하체를 노렸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사들은 그녀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며 복잡한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경찰력이 강화된 상황에서도 범인은 여전히 기회를 찾아 주민들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을 전체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고 그의 폭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96년 6월 17일 새벽 5시경 한 남자가 몰래 담을 넘어 류 씨의 집마당에 침입했습니다. 이 범인은 이 집의 일상생활을 매우 잘 알고 있는 듯해 보였으며
남편이 이때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집에는 류씨와 두 딸만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어머니와 두 딸에게 잔혹한 공격을 가했고 피해 부위는 여전히 하체,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충격에 빠진 세 모녀는 범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매우 침착했고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며 날카로운 흉기로 위협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범행 내내 범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직 세 모녀의 공포와 고통만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범인의 활동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그의 범행 수법은 더욱 숙련되고 잔인해졌으며 각 현장에는 그의 잔혹함이 기록되었으나 그를 추적할 만한 뚜렷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과 4개월 동안 유아현에서는 13건의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빈도는 이 평온했던 마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다시 한번 전 지역이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유아현 경찰은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전 지역과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24시간 끊임없이 철저한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밤에 휴식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문과 창문을 잘 잠그고 외부 사람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마도 경찰의 철저한 통제와 주민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덕분인지 그 후 3개월 동안은 비슷한 공격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아현 경찰은 이 사건들이 여러 명이 나누어 범행을 저지른 결과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으나 3개월 후 경찰과 주민들이 점차 방심하기 시작할 무렵 공격 사건은 다시 한번 더욱 잔인하게 발생했습니다. 1996년 9월 27일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고샤오체는 집안이 더워서 부엌 근처에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밤 11시 30분쯤 고샤오체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고 그때만 해도 그녀는 검은 그림자가 이미 집 안으로 몰래 들어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1시 이웃집 장 아주머니는 고샤오첸의 집에서 개가 심하게 짖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여겨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가자 묶여있던 개가 집안을 향해 사납게 짖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얌전하고 온순했던 개가 왜 이렇게 심하게 짖는지 의아하게 생각한 장 아주머니는 의문을 품은 채 안쪽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장 아주머니가 안방문을 열자마자 눈앞의 광경에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고샤오첸이 피로 물든 침상 위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가슴과 하체의 여성 생식기관은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현장은 너무도 잔혹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장 아주머니는 평생 이런 끔찍한 장면을 본 적이 없었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장 아주머니의 남편이 그녀를 찾아다니다가 기절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장 아주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 이상에 이를 뻔했고 간헐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며 1년 만에 겨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의 범행이 더욱 잔인해짐에 따라 이 일련의 사건은 통화시 공안국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건 수사 권한은 곧바로 유아현에서 시공안국으로 이관되었고 시공안국은 즉시 추가 경찰 인력을 투입해 범인의 단서를 철저히 추적했습니다. 그 후 유아현은 고도의 경계지역이 되었으며 사복 경찰들이 거리에서 순찰을 돌았습니다. 주민들은 범인이 틈을 타 집에 침입할까 두려워 창문을 함부로 열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아현 주민들은 서서히 그 두려웠던 시절을 잊어갔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깨지기 쉬운 것이었고 예상대로 2년 후 공포의 그림자는 다시금 상향진을 뒤덮었습니다. 1997년 4월 어느 날 밤 청릉주한 부부는 집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전이 되었지만 부부는 놀라지 않고 촛불을 켜서 일을 계속했는데 문 밖에 숨어있던 범인은 당황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부부가 잠들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었는데 첫 단계부터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나자 청릉주안의 남편은 경계하며 누구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발각되었음을 깨닫고 즉시 현장을 떠났습니다. 청씨 부부는 1년 전 발생한 일련의 주택 침입 사건을 떠올리며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청릉주안의 여동생인 청부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부부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조용히 침대로 다가가 청부의 남편 목을 한 번에 가격했습니다. 소리에 놀라 깨어난 청부는 충격에 빠져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범인에게 따라잡혀 결국 한 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범인은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밖으로 도주했고 마을 입구에서 멀리 경찰차가 보이자 재빨리 방향을 틀어 작은 길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본 마을 사람이 원한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마을을 포위했지만 이 잘못된 결정으로 범인은 운 좋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잔혹한 범행의 쾌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바로 숨어들지 않고 곧장 마을로 나가 새로운 희생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범인은 상향진과 그 주변에서 연이어 3번이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유아연의 심각한 사건에 대해 통화시와 지린성 정부는 강한 분노를 표하며 비용을 불문하고 범인을 반드시 체포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어떤 직무태만도 엄중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즉시 유아연에는 순찰경찰과 민간방범대가 곳곳에 배치되었고 통화시에서도 추가로 경찰을 파견해 지원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전담 수사팀에 투입된 경찰력만 해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범인은 상황의 긴박함을 눈치채고 한동안 유아연에서 범행을 멈추고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6월 20일 새벽 우호이연이 밤에 일어나 보니 한 범인이 도마뱀처럼 창문을 너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도둑이야 라고 외쳤고 범인은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그만두지 않고 거리를 배회한 후 우호이연의 이웃인 캉씨의 집을 새로운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소리를 내어 캉씨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어진 혼란 속에서 캉씨는 비록 크게 찔리고 한쪽 눈을 잃었지만 용감하게 범인과 맞서 싸우며 크게 소리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현장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캉씨의 용감한 행동은 사건의 중요한 돌파구를 가져왔습니다. 싸움 도중 캉씨는 범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 도구는 대형 톱을 개조한 날카로운 도구로 그 손잡이에 범인의 지문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얻은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유아연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전과자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지문은 없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지역 주민이 아니거나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임을 시사했습니다. 3일 후인 6월 24일 새벽 범인은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빈진 승리가에 있는 우하오광의 집에 침입한 것입니다. 부부는 농사일로 피곤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범인은 그 틈을 타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남편을 잔인하게 공격했으며 아내가 도망치려다 붙잡히자 더욱 끔찍한 폭력을 했고 범인은 그녀의 가슴을 잘라 가져갔습니다. 사건의 잔혹성에 신빈영 공안국은 이 사건을 최우선 수사 사건으로 지정했고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으며 유아연은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년이 흘렀고 범인은 겨울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녹슨 흉기를 갈고 밤이 찾아오자 다시 한번 잔혹한 길을 걸으며 끔찍한 범죄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1999년 5월 31일부터 1999년 10월 말까지 범인은 총 12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남겼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잔인했고 여러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욕과 같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중국 건국 이후 유례없는 흉악한 연쇄살인 및 상해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범인의 활동 범위는 비교적 한정되었으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여러 사건 현장에서 그는 장시간 머물렀던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의 기술적 역량 부족과 일부 경찰관들의 책임감 결여로 인해 사건은 지지부진해졌고 겨우 2개의 지문만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자 공안부는 이 사건을 2000년 3호 대형 사건으로 지정했고 전력을 다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안부가 개입하면서 전담 수사팀의 경찰 인력이 400여 명으로 확충되었습니다. 여러 형사수사 전문가들도 유아연에 파견되어 수사를 지원했으며 이 사건을 전형적인 성도착 범죄로 일치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 일련의 극도로 잔혹한 사건들에서 범인은 피해자들에게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했지만 사망한 20여 명의 여성들은 모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형적인 연쇄 성범죄 사건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성폭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의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성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신체적 장애가 범인이 여성에 대해 깊은 증오를 품고 이러한 방식으로 공격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00년 8월 24일 신비년에서 리원리는 강에서 수영을 하던 중 멀지 않은 곳에서 마른 체구의 외모가 흉측한 남자가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원리는 즉시 남편에게 빨리 와 라고 외쳤고 땅에 놓여있던 농기구를 집어들어 그 남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가 큰 리원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고 이 모습에 범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자 그는 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고 이후 리원리와 남편은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리원리가 묘사한 범인의 모습은 매우 흉측한 외모를 가진 남자로 얼굴 생김새가 말과 비슷하고 눈이 크고 코는 작은 것이 특히 이상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제공한 이 단서는 공항부가 종합한 목격자들의 진술과 매우 일치했습니다. 못생긴 외모와 긴 얼굴이라는 두 가지 정보는 여러 피해자들의 묘사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의 몽타주를 제작하여 각 사건 현장에 배포했습니다. 경찰의 협조수배 통보가 빠르게 유아연 전역으로 퍼졌고 통보에 포함된 몽타주는 현지 산림보호소장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경찰에게 이 사람 우리 공장에 양홍진을 닮은 것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양홍진은 유아연 출신으로 산림장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 벌목공이며 빨간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고 근무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점에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양홍진의 집을 수색한 결과 그가 손도장을 찍은 채무 증서를 발견했고 이 증서에 찍힌 손도장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붉은 지문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는 양홍진이 연쇄 상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양홍진은 경찰의 추적을 눈치채고 산림장으로 도망쳤습니다. 경찰과 수사관 1200여 명이 투입되었고 수만 명의 주민이 협력하여 산림장 외곽에 포위망을 형성한 후 숲속으로 들어가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2000년 11월 11일 양홍진은 체포되었으며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 상해 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양홍진을 이 끔찍한 범죄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1964년 8월 양홍진은 유아연 상양진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상양 임업장의 벌목공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렵지 않았지만 양홍진의 어린 시절은 외로웠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으로 또래들 사이에서 늘 눈에 띄었고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방학 때조차도 그는 밖에서 노는 것보다 집에 남아 숙제를 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1978년 양홍진이 6학년일 때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모두들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이후 상양촌의 한 노인이 그 내막을 밝혔습니다. 작년 7월 그는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몇 달 후 13살의 홍진은 처음으로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두 남자에게 붙잡혀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아내가 이전에 홍진에게 몰래 훔쳐보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양홍진의 가족에게 그가 또다시 그런 짓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진은 부모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었고 행동을 어느 정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 양홍진의 집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벌목 작업 중 심하게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가정의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임업장에서 보상금을 받긴 했지만 홍진은 목공 기술을 배우고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빠르게 산림장의 대부분 업무를 습득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비록 말수가 적었지만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고 여러 차례 모범 근로자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1986년 홍진은 부모의 주선으로 결혼했고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아내에게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술과 도박에 빠졌으며 친구들과 함께 성인 비디오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부부관계에서 점점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아내가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고통을 주어야 만족을 느꼈습니다. 1994년부터 홍진은 빈번하게 성매매를 시작했고
다른 여성들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벌목일에 흥미를 잃고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여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외모 문제로 인해 그는 어떤 여성도 유혹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성매매를 통해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5년 3월 홍진은 한 가무장에서 젊은 여성 리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구애 끝에 리씨는 교제를 받아들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발각되어 그들의 관계는 중단되었고 홍진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많은 돈을 썼지만 겨우 2번 잠자리를 했을 뿐이었으니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일은 그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여성에 대한 강한 증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성매매 중 사기를 당해 3명의 여성에게 재산과 옷을 모두 빼앗겼으며 그들은 그의 외모를 조롱하며 모욕했습니다. 이 굴욕적인 사건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그의 증오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12월 홍진은 성매매로 인해 성병에 걸렸고 이는 그의 결혼 생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는 그와 따로 잠을 자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1995년 말 홍진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지만 자신도 성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내를 탓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1996년 1월 27일 홍진의 성병은 대부분 치료되었고 그는 비싼 돈을 주고 성매매 여성을 찾았지만 그 여성은 그의 외모와 성적인 능력을 비웃었습니다. 조롱을 당한 홍진은 분노로 가득 찼고 이것이 그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여성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날카로운 흉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0일 후 그는 그 흉기를 들고 연쇄 범죄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후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며 체포되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18일 변태적인 살인자 양홍준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년에 걸쳐 2명의 남자가 연이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후 한 소녀가 유서를 남기며 자신이 그들을 죽인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유서에 담긴 세부 사항들은 그 2건의 사건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범인이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유서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 소녀는 11살에 이미 은밀하고 정교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실제 사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1일 미국 뉴욕주의 위즈포트에서 마이클이라는 중년 남성이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있는 텔레비전에서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지만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던 마이클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에 시달리며 마이클은 자신의 결혼 생활과 인생을 떠올리며 좌절했습니다. 1988년 그는 아내 스테이시 루스캐스터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3년 동안 2명의 사랑스러운 딸이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2딸에게 똑같이 관심과 사랑을 쏟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그가 무의식적으로 항상 둘째 딸 브리를 더 편애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스테이시는 평소에 첫째 딸 애슐리를 더 챙겼고 그 결과 모녀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 차이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족을 오랫동안 불행하게 만든 것은 어려웠던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마이클은 파트타임 정비사였고 스테이시는 구급차 배차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수입은 모두 넉넉하지 않았고 이 가족은 10여 년 동안 매우 빠듯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생활은 스테이시에게 가정의 미래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주었고 불만이 쌓이면서 부부의 감정은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1999년쯤 되자 마이클과 스테이시는 사실상 감정적으로 완전히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각자 외도를 하고 있었고 몇 달만 더 결혼 생활을 유지한 후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딸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한 뒤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마이클이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매일 만취한 사람처럼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에 시달렸습니다. 몇몇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 누구도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귀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여기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바로 일할 수 없게 되었고 매일 침대에 누워있거나 소파에 힘없이 누워 쉬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동안 가족들과 모임을 가졌을 때 마이클의 부모님과 누나는 그의 병색이 완연한 얼굴과 부어오른 몸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괴질에 대해 그들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끝난 후 마이클은 계속해서 소파에 누워 지내며 지루하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병이 빨리 나아지길 속으로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월 11일 그의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이 더 심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느낌이 계속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소파에 누워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몇십 분 후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큰딸 애슐리가 아빠를 부르자 마이클은 간신히 팔을 들러 올려 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식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고 팔은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38살의 젊은 아버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딸 앞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후의 의사들은 마이클의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가족들이 진짜 사망 원인을 알고 싶다면 마이클의 부검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마이클의 누나는 강하게 부검을 요구하며 진상을 밝히고자 했지만 아내 스테이시는 남편의 죽음에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사후에라도 편히 쉬길 원했던 그녀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측도 더 이상의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스테이시는 남편의 시신을 인수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이클이 생전에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그의 사망 후 아내 스테이시는 55,000달러, 약 7,3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스테이시는 이 돈으로 집을 새로 리모델링했고 두 딸과 함께 디즈니랜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개선된 경제 상황과 여행으로 인한 기분 전환 덕분에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겼던 모녀는 점차 슬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애슐리도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마이클이 살아있을 때도 애슐리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모녀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시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연애를 찾기 시작한 속도는 다소 빨랐습니다. 마이클이 묻힌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스테이시는 이미 여러 남성과 온라인에서 교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1년 후인 2001년, 데이비드 캐스터라는 중년 남성이 스테이시를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성공한 사업가로 자신의 에어컨 회사를 운영하며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전처와 이혼했으며 유일한 아들은 전처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던 그는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반려자를 찾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두 딸을 혼자 키우는 스테이시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스테이시는 아름답고 자애로우며 강인한 여성으로 이상적인 아내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의 만남 끝에 데이비드는 스테이시와 그녀의 두 딸을 자신의 뉴욕주 리버풀에 있는 집으로 데려와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데이비드와 스테이시는 정식으로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매우 조촐하게 치러졌고 스테이시의 가족들만이 참석했습니다. 데이비드의 가족들은 그의 재혼 소식조차 알지 못했고 결혼식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데이비드 주니어도 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스테이시의 두 딸 또한 처음에는 데이비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생활 환경은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었지만 그들은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누군가를 찾아 자신들의 아버지를 대신하게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과 데이비드의 관계는 한동안 매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가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아버지 역할로 참석한 데이비드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친딸이 영광을 얻은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제야 애슐리는 이 새아버지를 진정으로 받아들였고 마음속으로 데이비드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손을 잡고 입장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딸은 몰랐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에 데이비드와 스테이시의 관계가 위기를 맞아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2005년 8월 22일 오후 스테이시는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고 이후 데이비드가 술 한 병을 들고 침실에 자신을 가둔 지 이미 7시간이 넘었다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불러도 데이비드는 전혀 반응이 없었고 침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어 어쩔 수 없이 911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그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따고 침실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옷을 입지 않은 채 침대에 엎드려 이미 숨이 멎은 데이비드가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비어있는 과일 주스 병과 2개의 유리잔이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밝은 초록색 액체가 담겨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과일 주스가 아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뚜껑이 열린 채 쓰러져 있는 자동차 부동액 병이 있었고 그 일부 내용물이 이미 흘러나와 카펫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검사관은 이후 데이비드의 시신을 부검했고 그의 위에서 부동액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동액의 주요 성분은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유해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다량 섭취할 경우 신경계, 신장, 심장에 큰 손상을 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에틸렌 글리콜이 단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물질을 주스나 음료로 착각해 마시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몸에서 나타난 여러 증상들도 그가 이로 인해 사망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스테이시 또한 울면서 최근 남편과의 불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몇 주 전 데이비드의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데이비드의 정신 상태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검시관은 주저없이 데이비드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결론에 대해 주변 사람들, 특히 데이비드의 전처와 그의 외아들 데이비드 주니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데이비드의 정신 상태가 정말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이상한 행동들이 나름 합리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데이비드가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 즉 예금, 회사, 집, 자동차 등을 모두 스테이시와 그녀의 두 딸에게 남기고 자신의 친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데이비드 주니어는 매우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억 속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냉정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서 앞에서 데이비드 주니어는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스테이시와 두 딸은 이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후 몇 년 전처럼 여행을 다니며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경찰은 스테이시와 두 딸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테이시에 대해 말이죠. 비록 검시관들은 데이비드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몇 가지 증거와 단서들이 다소 비정상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스테이시는 데이비드가 침실에서 스스로 문을 잠그기 전에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시 과정에서 데이비드의 몸에서는 알코올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데이비드가 부동액을 마신 컵에서 그의 지문 외에 스테이시의 지문이 3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한 번의 신문에서 스테이시는 데이비드가 침실 문을 잠그기 전에 자신이 한번 들어가서 목이 마른 데이비드에게 주스를 한 잔 따라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가 주스를 마신 후 그 컵에 부동액을 따라 마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은 그럴듯해 보였기 때문에 경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방안을 수색한 후 또 다른 의심스러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방 쓰레기통에서 구운 요리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드리퍼, 기름 주입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는 대형 빨대와 비슷한 조리도구로 칠면조와 같은 큰 고기를 구울 때 양념 기름을 고기 위에 뿌리는 데 사용됩니다. 경찰은 이 드리퍼 안에서 녹색 액체가 일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유리잔에 있던 부동액의 색과 같았습니다. 이 점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만약 데이비드가 정말 자살했다면 유리잔으로 부동액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굳이 왜 드리퍼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가 이 도구를 사용했다면
침실 문을 잠근 상태에서 부동액을 마신 후 굳이 이 도구를 꺼내 주방에 버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설명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이 드리퍼를 사용한 사람이 데이비드가 아닌 스테이시였을 때입니다. 스테이시는 데이비드가 잠든 사이에 이 도구를 사용해 부동액을 그의 위로 흘려보내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추측을 바탕으로 즉시 그 드리퍼를 감식 부서에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스테이시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5년 전 스테이시의 첫 번째 남편인 마이클의 사망도 매우 수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사망 당시 나타난 증상들이 부동액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마이클이 사망한 후 스테이시가 단호히 부검을 거부한 점도 마이클의 죽음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은 스테이시 집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녀의 동선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집 전화를 도청하고 묘지에 카메라를 설치해 스테이시의 두 남편의 무덤을 감시했습니다. 알고 보니 스테이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번째 남편인 데이비드의 묘를 첫 번째 남편인 마이클의 묘 옆에 나란히 세웠습니다. 스테이시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두 남편을 모두 사랑했기에 그들을 같은 장소에 안정하여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의 기록에 따르면 데이비드가 묻힌 후 2년 동안 스테이시는 한 번도 묘지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사랑이란 전부 거짓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007년 데이비드의 사망 2년 후 경찰은 마침내 완전한 감식 보고서를 손에 얻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드리퍼 안에 남아있던 녹색 액체는 부동액이었으며 드리퍼의 앞부분에는 데이비드의 DNA가 뒷부분의 고무 손잡이에서는 스테이시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스테이시가 이 드리퍼를 사용해 데이비드의 입에 부동액을 흘려보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7년 전 매장된 마이클의 관을 다시 꺼내서 부검한 결과 그의 몸에서도 부동액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죽음은 심장마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도 바로 스테이시를 체포하지 않고 그녀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스테이시를 다시 경찰서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이때 스테이시는 경찰이 마이클의 무덤을 파헤치고 부검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감정은 눈에 띄게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수사관이 다시 한번 스테이시에게 자신이 어떻게 주스를 컵에 따랐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자 스테이시는 그만 주스를 부동액이라고 잘못 말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급히 주스라고 정정하며 경찰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아직 스테이시를 정식으로 체포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그녀에게 전면적인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스테이시의 큰딸 애슐리가 다니고 있는 대학으로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 마이클 또한 어머니에게 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애슐리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가까웠으며 어머니가 자신과 가정을 위해 베푼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녀는 어머니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떠난 후 애슐리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자신을 찾아와 했던 말들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난 상태였고 수사관들이 미친 것 같다며 어머니에게 억지로 끔찍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애슐리는 그저 단순히 어머니에게 상황을 알리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려 했을 뿐이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을 겨냥한 끔찍한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애슐리는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어머니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테이시는 갑자기 술을 마시며 이런 고민을 모두 잊어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갓 성인이 된 애슐리에게는 부모의 허락하에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정말로 가음을 했고 그로 인해 애슐리는 다음날 학교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전날 밤처럼 또 한 번의 파티를 열어 불쾌한 일을 모두 잊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녁에 두 사람이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후 스테이시는 딸에게 자신이 특별히 만든 칵테일이라며 잔을 건네며 매우 맛있다고 하며 권했습니다.
애슐리는 한 모금 맛을 보고는 맛이 이상하다며 더는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테이시는 빨대를 꺼내 잔에 꽂고는 빨대를 혀 뒤쪽에 놓고 음료를 바로 목구멍으로 넘기면 혀에 맛이 닿지 않아 이상한 맛이 느껴지지 않을 거라며 딸을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열성적인 권유에 결국 애슐리는 잔에 있던 것을 모두 마셨고 곧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온 여동생 브리는 언니의 방문이 잠겨있고 안에서 아무 소리 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언니가 숙취 때문에 일찍 쉬고 있다고 말했고 브리는 의심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언니의 방을 지나가던 브리는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예리하게 알아챘습니다. 마치 언니가 숨이 막혀 목에서 나는 소리와 통제되지 않는 구토 소리 같았습니다. 걱정이 된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고 얼굴이 창백한 채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 애슐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불러도 전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브리는 어머니를 급히 불렀지만 처음에 스테이시는 애슐리가 단순히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막내딸의 재촉에 결국 911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단히 딸의 상태를 설명하던 중 스테이시는 갑자기 놀란 듯 딸의 옆에서 글이 빼곡히 적힌 종이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Is that her? Oh, she's throwing up. Turn left on the side. She left a letter. What? She left a letter? Left a note. 스테이시는 종이에 적힌 내용을 대략 읽고 나서 매우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고 전화 중에도 딸의 목숨보다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더 중요한 것처럼 계속해서 경찰에게 글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애슐리의 방에는 여러 개의 빈 술병이 있었고 술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처방약 병도 비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애슐리를 응급조치했고 그녀의 상태가 다소 안정된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사는 여동생이 제때 발견한 덕분에 10분만 더 늦었어도 애슐리의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애슐리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 같은 편지를 입수했습니다. 비록 750자 정도의 짧은 글이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애슐리가 7년 전 친아버지 마이클의 의문의 죽음이 그리고 2년 전 계부 데이비드의 자살도 사실 그녀가 꾸민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장을 위장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경찰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이자 심지어 데이비드의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범인이 직접 쓴 것임이 확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지금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애슐리가 맞는가입니다. 1999년 마이클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결국 갑자기 사망했을 당시 애슐리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소녀가 이토록 잔인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러 거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이 편지의 전체 내용은 모두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명까지도 애슐리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을 뿐 그녀의 실제 서명이나 필적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편지를 위조하여 애슐리를 모함하고 그녀를 자살로 위장하려 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경찰의 시선은 다시 한번 병원 복도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는 스테이시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어머니라면 이 순간 자녀의 상태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할 것이지만 스테이시는 딸이 목숨을 건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긴급한 치료 끝에 애슐리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매우 놀라며 자신은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편지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 한 사람이 평소에 가장 의지하고 신뢰했던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애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거의 동시에 체포영장을 받아 병원에서 스테이시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스테이시는 두 번째 남편 데이비드를 살해한 혐의로 2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딸을 해치려 한 혐의로 2급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마이클의 사망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 스테이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큰딸 애슐리는 검찰 측 증인으로서 처음으로 증언에 나서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해치려 했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대량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주방의 드리퍼에서 발견된 부동액의 잔여물, 데이비드의 DNA, 마이클의 몸에서 발견된 부동액의 흔적 외에도 경찰은 스테이시의 컴퓨터에서 애슐리의 유서로 알려진 문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가 작성되고 인쇄된 시간은 2007년 9월 12일 오후 2시 30분경이었는데 이는 경찰이 대학에서 애슐리를 만나 대화를 나눈 후 그녀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화로 알린 직후였습니다. 그 당시 애슐리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그녀는 쓸 수 없었습니다. 물론 스테이시도 이 편지를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9월 12일 그날 자신은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누군가 그녀가 집에 없는 사이에 방에 들어와 컴퓨터를 사용해 자신을 모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의 한 증인은 스테이시의 친구로 9월 12일 오후 스테이시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통화 중에 스테이시의 쪽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는 스테이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테이시의 진술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검찰은 데이비드의 유언장에 위조된 흔적이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스테이시의 한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 데이비드가 사망한 후 스테이시를 도와 가짜 유언장을 작성해 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래 유언장에는 데이비드가 자신의 아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남겼으나 스테이시가 이를 모두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시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범죄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큰딸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며 편지에 적힌 내용처럼 애슐리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스테이시의 어머니, 즉 애슐리의 외할머니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딸의 말을 믿으며 범인은 분명 손녀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격렬한 법정 공방 후 배심원단은 무려 4일간의 논의 끝에 스테이시에게 제기된 2급 살인죄와 2급 살인 미수죄에 대해 모두 요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최소 51년을 복역해야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즉 그녀가 자유의 몸이 되려면 적어도 90살이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시는 수감된 지 불과 7년 만인 2016년 6월 11일 자신의 감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검시관들은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두 딸은 단 한 번도 스테이시를 면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여성이 집에서 공격을 당해 온 힘을 다해 뛰쳐나왔지만 결국 심한 부상으로 집 앞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성이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젊은 경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온 마을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니샤 형사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웸블리는 런던 북서쪽에 위치한 브렌트 자치구의 작은 마을입니다. 2006년 5월 11일 저녁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웸블리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는데 한 여성이 아들과 같이 무서운 비명을 듣게 되어 옷을 챙겨 입고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가 확인했을 때 그녀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고 사건 당시 몇몇 이웃은 그녀를 목격했는데 처음 사람들은 피해자가 그저 행인인 줄 알았지만 곧 어떤 목격자가 그녀는 집에서 뛰쳐나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구급차도 곧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여러 곳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특히 사타구니 동맥이 끊어져 있어 결국 약 1시간 후 사망했습니다. 이후 법의학 전문가와 사건 담당 형사들이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은 곧 피해자가 29세의 니샤 나슬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런던 특별경찰청의 특별경찰관이었습니다. 특별경찰관은 경찰 내에서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경찰과 동일한 권한과 기능을 갖지만 일부는 자원봉사로 무보수로 활동합니다. 니샤 역시 자원봉사 특별경찰관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스코틀랜드 경찰청의 수사 책임자인 닉 스콜라였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경계선을 설치하고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니샤의 남편 파디와
오빠 카텐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디는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왔는데 사건 당시 친구와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텐은 여동생 집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이웃의 전화를 받고 여동생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니샤의 집은 이미 경계선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의사들이 니샤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고비를 무사히 넘어가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바닥에 널려있는 피 자국을 보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은 니샤의 집을 꼼꼼히 조사하며 대량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의 대문과 창문은 깨진 곳 없이 온전했고 1층 바닥에는 피 자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2층 방들은 뒤집힌 흔적이 없었고 문 옆에는 손전등이 놓여 있었고 한 방의 소파에는 현관문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부엌 3번에 주방용 도구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구를 놓았던 테이블 위에는 유리잔이 있는데 유리잔이 온전한 것으로 보아 다투고 있을 때 들고 간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사건 조사 과정에서 주방용 도구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집 앞에서 길쭉한 험머 차량을 발견했는데 그 차량이 범인의 눈에 띄었을 가능성을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니샤가 쓰러진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주방용 도구와 다른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주택과 화단, 쓰레기통까지 꼼꼼하게 살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거리 곳곳에 전단을 붙이며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니샤가 살던 곳은 웸블리의 고급 주택가로 평소 치안이 매우 좋아 이번 사건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별경찰관이 집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은 큰 뉴스가 되어 사람들은 범인을 빨리 찾아 범인의 동기가 무엇인지, 경찰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희생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 닉 스콜러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죠. 니샤 나스리는 1977년 베드퍼드셔주 루턴에서 태어난 인도 구기특의 영국인으로 런던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 웸블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26살 때 니샤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런던 특별경찰청의 자원봉사 특별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2003년 5월 그녀는 바넷 지역에서 33살의 파디 나스리를 만나 얼마 안 돼 결혼했습니다. 파디는 1970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태어나 7살 때 부모님을 따라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파디의 가족은 고급 승용차 렌탈 사업을 하고 있었고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험머 차량이 바로 그의 회사 차량이었습니다. 니샤와 파디를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매우 부유하고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그들은 결혼 3주년을 기념하며 파티를 열었는데 심지어 사건 당시 파티 사진은 아직 현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니샤의 남편 파디를 조사했습니다. 여성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항상 그녀의 파트너가 용의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파디는 매우 슬퍼하며 경찰에게 사건 당일 밤 친구 크리스 미어스와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니샤가 흉기에 찔린 후에야 그는 이웃의 전화를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디는 집을 떠날 때 분명 현관문을 잠갔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당구장의 CCTV 영상과 크리스의 증언을 통해 파디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파디는 피해자 남편의 입장에서 잠재적인 목격자들에게 단서 제공을 요청하는 호소 영상을 녹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Obviously, someone's got a guilty conscience. Someone has got to know something. Who lives around them, a neighbor, or seen some blood, or someone acting suspiciously or nervous. Just might not be important, but just give us a call and let us know. 사건 발생 다음 날 사람들이 니샤를 추모하기 위해 현장에 모였습니다. 니샤의 집 앞에는 많은 꽃들이 놓여 있었고 현장에는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니샤의 사회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전에 3명의 남자가 니샤의 집을 찾아가 문사이에 두고 니샤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니샤가 스스로 부엌에서 도구를 가져와 다툼 중에 도구가 빼앗겼고 결국 자신이 들고 있는 도구에 찔린 것일까요? 이 추측이 맞다면 범인은 미리 계획한 범행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범행 도구를 찾는 것은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경찰은 범행 도구를 찾기 위해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수색 과정은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 작업이었죠. 수색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었지만 자원은 무한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수색 작업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은 하수도 맨홀 뚜껑 아래에서 주방용 칼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발견이었죠. 해당 도구는 즉시 범죄과학 수사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칼에서 니샤의 것으로 확인되는 DNA를 발견했을 뿐 다른 유용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니샤의 집에서 사라진 주방용 도구가 바로 니샤를 공격한 도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경찰에게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를 찾은 후 기자회견을 열어 30cm 길이의 도구를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경찰은 니샤를 위한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범죄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역시 몹시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니샤의 집은 CCTV 사각지대에 있어 경찰은 다른 위치의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한 차량이 범행 도구가 발견된 곳에 약 7초 동안 머물렀다가 빠르게 떠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사건 직후의 밤 11시 38분경이었습니다. 차 안의 사람은 은색의 물체를 하수구에 버렸는데 저화질 CCTV 영상에서는 단 한 프레임만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프레임을 반복해서 확인했지만 당시 현장이 아주 어두워 차량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었고 차량의 종류가 오디 승용차라는 사실만 알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오디 차량이 수천 대나 되어 영상 속 차량을 찾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디 자동차 판매점에 연락하여 영상을 함께 시청했고 판매점 직원은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지만 번호판 한쪽 불빛의 끝이 꺼져 있고 차량 지붕의 안테나가 순정 안테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차량 소유자가 아마도 그 차량을 개조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단서를 통해 경찰은 수사 범위를 크게 좁힐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찾고 있을 때 피해자의 남편 파디는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사건 직전 그는 고급 승용차 한 대를 스코틀랜드에 있는 동업자에게 판매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동업자가 그 차량을 다시 파디에게 렌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파디가 요청했을 때 동업자는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파디는 화가 났고 가짜 이름으로 차량을 렌탈하여 차를 가져갔습니다. 동업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파디에게 협박 전화를 걸었는데 파디는 그 통화 내용을 녹음했고 경찰에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동업자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닉은 즉시 수사팀을 스코틀랜드로 파견했죠. 하지만 차량 렌탈 회사는 파디가 이미 차량을 반납했고 파디에게 전화로 협박한 것은 단지 차량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본인이 사업가일 뿐 단지 차량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닉은 차량 렌탈 회사 혐의를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장은 허탕을 쳤지만 경찰은 차량 렌탈 회사를 통해 파디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 렌탈 회사는 계약을 위반했지만 파디가 차를 훔치는 행동은 다소 과격한 행동이었고 이를 통해 파디의 인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파디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하여 우선 그의 통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파디가 현지에서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지역에서 악명이 높은 마약상 로저 레슬리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파디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 범인일 가능성은 작았지만 그가 마약상과 연관되어 있다면 범인의 목표가 니샤가 아니라 파디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로저와 파디의 전화통화를 도청하여 곧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청 과정에서 경찰은 토니 이메뉴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었는데 마침 그는 오디 차량 소유주 리스트에 나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트클럽 마케팅 일을 했는데 의심스러운 것은 그의 차량 번호판 한쪽 끝에 불이 꺼져 있었고 안테나가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CCTV 영상 속 오디 차량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토니를 체포하고 그의 오디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토니는 사건 당일 밤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지만 마약 거래를 하려고 다른 사람을 태우고 운전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승객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승객의 이름을 밝히는 순간 목숨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본인은 범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은 사건 과정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지만
경찰이 확보한 단서만으로는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당시 니샤가 피해를 입은 지 6개월이 지났고 경찰은 그동안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지만 사람들은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범인을 잡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경찰은 토니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그를 집요하게 신문했고 결국 토니는 드디어 함께 있던 승객의 이름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 승객의 이름은 제이슨 존스이며 나이트클럽의 보디가드였습니다. 토니는 제이슨을 픽업했을 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토니의 진술이 사실인지 알 수 없었고 토니가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새로운 용의자를 찾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경찰은 제이슨과 토니가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그들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닉은 확보한 단서들을 정리하며 사건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사건 당일 밤 파디는 집에 없었습니다. 니샤는 위험을 감지하고 부엌에서 도구를 챙긴 다음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몇 가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니샤의 집 앞에는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는데 굳이 손전등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날카로운 도구를 들었다고 해서 모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파손된 흔적이 없다는 것은 니샤가 문을 열었다는 것인데 그녀는 왜 문을 열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닉은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져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닉은 파디의 연락처를 조사하면서 그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닉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 한 여성의 사진이 유독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여성은 니샤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 중 한 장은 침대 옆에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될 만한 것이 아니었죠. 닉은 그 사진들을 들고 파디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처음 파디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의 추궁에 결국 그 여성이 로라 모키에네였고 자신의 애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닉은 파디의 행동에 이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불륜을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니샤의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의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로라를 찾아냈고 로라는 리투아니아 출신으로 당시 25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에서 파디를 만났고 파디는 그녀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었으며 함께 이집트로 여행을 간 적도 있었습니다. 로라의 휴대폰에는 파디와 그녀의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니샤의 가족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는데 특히 니샤의 오빠 카텐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카텐은 사건 당일 밤 파디가 자신을 위로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여동생은 파디가 성공한 사업가이자 완벽한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파디를 다시 보게 된 것이죠. 이어 경찰은 파디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여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파디의 렌탈 사업은 파산 직전이어서 그가 차량을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계속해서 돈을 낭비하며 소비했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니샤가 피해 3개월 전 파디가 니샤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파디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게 되었고 그가 계속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했고 악당들과 어울렸으며 애인에게 돈을 낭비했으며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초기에 경찰은 파디에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이유로 그를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알리바이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경찰은 파디의 진술과 행동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파디의 알리바이에 대한 의심이 가게 된 후 경찰은 파디의 친구 크리스 미어스를 다시 불러 사건 당일 밤에 대해 더욱 자세한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크리스는 신중하게 기억을 되짚은 후 파디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같이 파디 부부와 함께 여러 번 식사했었지만 사실 평범한 친구 사이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9시 30분경 크리스는 아내와 함께 인도 레스토랑에서 파디를 만났는데 그는 크리스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에 크리스는 시간이 늦었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으로 돌아간 후 파디는 크리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의 아내에게 부탁하여 크리스를 설득해달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는 다시 거절했지만 파디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크리스는 파디의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 그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크리스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파디가 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는 걸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었고 경찰은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수사팀의 닉은 파디가 이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다른 용의자와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용의자의 사건 전후 통신 기록을 꼼꼼히 조사하여 결국 이전에 놓쳤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파디는 이웃의 전화를 받기 전에 다른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는 니샤가 공격을 당한 후에 걸려왔고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로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직전 로저는 제이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는 경찰이 신고 전화를 받은 시간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사건이 발생한 후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은 제이슨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서들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제이슨이며 그는 로저를 통해 파디와 연락을 취했고 파디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무고한 호라비처럼 보이도록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제이슨은 범인이었고 파디는 그와 공모하여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 밤 파디는 아내를 해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로저를 통해 제이슨에게 집 열쇠를 건네주었고 제이슨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든 사람은 니샤가 아니라 제이슨이었고 니샤는 2층에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부엌으로 들어가 날카로운 도구를 집어들었고 그는 자신의 범행을 마치 무작위 범죄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를 들은 니샤는 1층으로 내려왔고 두 사람이 마주치자 제이슨은 그 도구로 니샤를 찔렀습니다. 경찰이 파디를 다시 신문하자 그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경찰의 질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2007년 2월 27일 파디 나스리는 아내 니샤를 해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08년 5월 28일 사건 발생 2년 만에 파디, 토니, 제이슨, 로저 4사람은 올드베일리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법정에는 빈자리가 없었고 주요 언론 매체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검찰은 강력한 간접 증거를 제시했지만 아무리 강력한 간접 증거라도 결국은 간접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유죄 판결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어 배심원들에게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6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들은 드디어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니 에마뉴엘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제이슨 존스, 파디 나스리, 로저 레슬리는 10대 2의 다수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로저 레슬리는 18년형을 선고받았고 제이슨 존스와 파디 나스리는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점은 파디의 아버지 파룩도 자신의 애인을 해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53세의 파룩은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로 몇 년 후 그의 아들 파디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